안녕하세요. 최석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1년 이후 시행될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혁신 성장 지원 및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내용이 너무 길어서 오늘 할 분량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이라고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금융투자소득 신설입니다. 소득세법 4조에 규정이 될 텐데요. 기존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을 소득급분에 추가하여 분류과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현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것은 분류과시하기 위해서 추가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B번에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입니다. 소득세법 4조, 17조, 조세특례제한법 91의 2조에 규정이 될 텐데요. 먼저 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개정안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집합투자기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제 집합투자기구에는 적격 집합투자기구가 있고 이 아래에 비적격 집합투자기구가 있습니다.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은 첫 번째,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만 적격 집합투자기구이고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비적격 집합투자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본시장법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일명 자본시장통합법 또는 자통법으로 불린다.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 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7년 8월 3일 제정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 중인 우리나라 자본시장 기본법이다. 자본시장법은 종전의 정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정권선물거래소법의 이 6개 법안을 폐지 통합하여 법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 법률이 자본시장법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격 집합투자기구가 되기 위한 요건의 첫 번째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여야 한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매년 1회 이상 결산하고 결산을 통한 이익 분배가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 매매, 평가손익은 분배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냥 사내에 적립해 두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산이라는 것은 펀드가 되겠죠. 세 번째는 금전으로 위탁하고 금전으로 돈을 환급받아야 된다. 금전이 아닌 다른 주식이나 어떤 다른 자산으로 위탁하고 환급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비적격 집합투자기구가 되겠죠. 여기에 추가하여 하나가 더 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금액, 분배금, 유보내역 등을 신고를 해줘야 적격집합투자기구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비적격집합투자기구이다. 이런 뜻입니다.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소득 구분을 위해서 현행상 적격집합투자기구는 어떻게 되고 또 개정안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 환매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계약형 집합투자기구,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구분 없이 둘 다 분배 환매의 경우에는 배당 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약형 집합투자기구와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형 집합투자기구. 계약형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으로서 운용회사인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인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만들어 이를 금융위에 신고 및 등록하여 투자자에게 동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각하고 그 자산을 투자대상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대표적인 집합투자기구를 계약형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에서 판매회사는 뭐냐?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가입시키는 회사를 판매회사라고 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펀드 매니저들이 소속되어 일반적으로 무슨 자산, 무슨 운용 등으로 불리는 회사들이 자산운용회사가 됩니다. 수탁회사는 판매회사로부터 펀드 자금을 맡아두고 자산운용회사가 지시하는 대로 펀드를 실제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계약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펀드를 회사를 만들어서 운용하고 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투자회사를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여 모집, 투자 등의 집합투자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모집과 투자 등 모든 관리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투자자금을 모으기 위해 수익증권 대신에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회사의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투자자에게 판매한다. 이렇게 판매를 한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투자자의 지위는 주주가 된다. 그 모든 행위를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회사에서 관리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분배 환매의 경우에 너는 이제 계약형, 회사형 둘 다 배당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의 경우에는 국내 상장 주식,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 국외 주식 이렇게 되어 있고 주식형 ETF의 경우에 계약형의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시키고 회사형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고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과세 제외한다. 또 양도의 경우에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에 주식형 ETF가 아닌 주식은 계약형의 경우에는 배당으로 보고 회사형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과세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양도의 경우에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계약형의 경우에는 배당, 회사형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식형 ETF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형 ETF라는 것은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하는데 트레이드라는 것은 거래라는 뜻이죠. Exchange, 형태를 바꾼다는 뜻인데 형태를 바꾸어서 거래를 하는 펀드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그럼 인덱스 펀드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펀드란 펀드 중에서 국내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시장이라든가 특정 농산물 또는 전체 소비재 등 큰 범위의 시장 수익률을 지수화하고 그 지수를 따라가도록 하는 펀드를 지수형 펀드, 다른 말로 인덱스 펀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주가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를 꼽을 수 있고, 일반 주식형 펀드와는 달리 코스피 200과 같은 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쫓아가도록 구성한 펀드를 인덱스 펀드라고 합니다. 코스피 200이라는 것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의 전 종목 가운데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 어업, 강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유통서비스업, 통신업, 금융서비스업, 오락문화 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 이 가운데 시가총액이 상위군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우선하여 200종을 선정해서 이런 200종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을 코스피 200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 주식형 ETF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 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인덱스 펀드와 주식을 합쳐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최근에는 시장지수를 추종하는 ETF 외에도 배당을 많이 주는 그 배당주들을 모아서 지수화해서 만든 ETF도 있고, 가치주,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치주들을 모아서 지수화시킨 그런 ETF도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을 추종하는 ETF 등 배당주나 가치주 등 다양한 스타일을 추종하는 ETF들이 상장되고 있습니다. 다시 무엇이 대주주이냐? 2018년 4월 1일부터는 지분율 1% 이상 혹은 보유주식 가치가 15억 원 이상을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을 대주주라고 합니다. 법인도 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코스피를 뜻하는 것이고, 코스피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4월 1일부터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의 경우에는 2%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주식 가치가 10억 원 이상인 주식을 보유한 경우를 대주주라고 합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는 지분율 1% 이상 혹은 보유주식 가치 3억 원 이상의 경우를 대주주로 합니다. 이렇게 15억 원에서 10억 원, 다시 3억 원 이렇게 됐으니까 거의 3년 만에 엄청난 과세 대상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주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대주주의 경우에 국내 상장 기타 주식의 경우에 양도의 경우에는 계약형의 경우에는 배당으로 보고, 회사형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과세 제외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 계약형의 경우에는 배당으로 보고, 회사형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겠다. 또 국외 주식의 경우에 등록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의 경우에, 계약형의 경우에는 배당, 회사형의 경우에는 양도, 또 국외 주식의 경우에 미등록 주식의 경우에는 계약형의 경우에는 양도, 회사형의 경우에도 양도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이 개정안에서는 이제 국내 적격 집합 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분배의 경우에는, 분배라는 것은 이익이 발생해서 투자자들에게 나눠졌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분배금의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금융투자소득 외의 경우에는 배당으로 과세를 하고, 환매 양도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87의 7조에 신설될 것인데요. 금융투자소득의 범위는 첫 번째,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두 번째,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세 번째, 투자계약증권, 자본시장법 4조 6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중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인 것.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 투자회사법 등 특별법에 따른 출자주분 또는 수익권의 환매 양도를 포함한 소득을 말합니다. 국내외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법 4조 7항으로부터의 이익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파생상품, 자본시장법 5조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파생상품 결합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은 현행과 같이 이자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급은 현행 이자 배당 양도소득을 유지합니다. 법인세법 93조, 소득세법 93조, 소득세법 119조.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이것이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항목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적격 집합투자기구인데요. 비적격 집합투자기구라는 것은 위에 나오는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펀드를 말합니다. 먼저 구분을 보면 분배 환매의 경우에는 계약형의 경우에는 소득 원천별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도관과세라고 하는데요. 또 회사형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득 원천별 과세, 도관과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원천별 과세라는 것은 도관과세라고 하는데요. 도관 이론의 사전적 정의는 투자에서는 투자활동에 있어 배당, 이자, 자본, 이득을 투자 대상으로부터 투자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할 뿐이므로 투자회사와 투자자들 양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이론이다. 즉, 이 투자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투자행위를 영위를 하게 되는데 회사로서 법인세를 내고 투자자들에게 또 소득세를 이제 과세하게 된다면 양측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므로 이는 부당하기 때문에 투자회사는 도관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기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신탁의 수익자에게만 과세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수익자에게 기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소득세법 제2조의 2, 제6항에 규정되어 있고 특정 금전 신탁의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기속된다 라는 것이 도관과세 이론입니다. 그리고 현행소득세법상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는데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이나 채권의 양도소득, 즉 처분이익인데 그리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에 이제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므로 수익자가 개인이면 특정 금전 신탁의 소득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으로 원천별로 즉 수익자에게 배분된 그러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의 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득 원천별 과세 즉 도관과세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의 경우에는 장내 주식, 장내 주식이라는 것은 상장 주식이나 이제 코스닥을 말하게 되는데 계약형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도관과세를 하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세로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과세제외 그 다음에 장외 주식의 경우에는 계약형의 경우에는 도관과세 회사형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023년부터는
비적격 집합투자기구의 과세 방식은 분배 금액은 배당으로 이제 과세를 하고 환매 양도 금액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유보이익은 법인세를 과세한다. 유보된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새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조특법 91의 2 신설. 그 다음에 현재 국외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 현행으로는 분배 환매의 경우에는 계약형이나 회사형 모두 배당으로 과세를 하고 양도의 경우에는 계약형은 배당, 회사형은 양도로 과세하고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국외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 분배의 경우에는 배당 소득으로 환매 양도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집합투자기구 과세의 경우에 국내 상장 정권 등의 거래와 평가손해가 과세에서 제외되고 있고 이제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삭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행에서는 과세 제외 항목들이 꽤 있는데 여기에서는 과세 제외 항목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정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도관과세를 적용하여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는 이제 양도소득세, 배당, 소득으로 이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때에 개별적으로 이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손실이 이익이 났을 때는 과세를 하고 손실이 났을 때는 손실이 난 것을 이익이 난 부분에서 차감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월공제도 없는 것인데 개정안에서는 손익을 통산하고 손익 통산하면서 단기에 이익이 아니고 손실이 난다면 그 손실 부분은 이월에서 공제를 허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비적격 집합투자기구는 경제적 실질에 맞게 법인세를 적용해서 과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유보이익은 법인세 과세 이런 뜻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항부터 금융투자소득 관련 정의규정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